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뭐 단순하게,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뭐, 그, 뭐 R&D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업의 본질이 투자이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할 것인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우리 그 법인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법인세율이 뭐 25%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실효세율이 뭐 어떤 경우에는 뭘 빼냐 넣느냐에 따라서 17%가 나오기도 하고 20%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100을 벌면은 80은 다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제도가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 지자체들에서 내려와서 투자를 하면은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내는 법인세도 몇 년간 감면을 해주고, 너무나 제도들이 많아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여력이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왜 투자 여력이 없냐? 그건 대중소기업 상생에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지 않고 싹 걷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엔 이제 공정거래 이슈로 저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을 탈취한다.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기술을 탈취한다. 아니면 좀 돈이 남아야지 그거로 연구개발도 하고 투자를 할 텐데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 일단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공정거래 이슈여서 그런 기본적인, 그래서 그것 말고는, 그다음에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할 때에는 기업에게 기업 자체도 투자하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예를 들어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국가 투자가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전환 시기에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도 국가가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또 이제 지방에 있다고, 또 이제 기업들이 왜 지방에 안 얘기를 할 때요. 이 지방에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 지방에 이제 금융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에게 투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별 기업에게 무언가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은 그 개별 기업에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본 이 생태계, 이제 기업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기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라던가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게, 어렵지만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번 올해 내년 이렇게 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줘서 투자를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투자 기반은 제도는 너무 잘 되어 있다. 뭐 기업에게 뭐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세금을 더 깎아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가 부족하면은 국가가 먼저 투자가 나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저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집니다만, 복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도 이것도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그 저출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동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이 갈 만한 좋은 요양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 투자하고, 그런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 값도 이제 창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고령화 수준에서 그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되게 열악하고 취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노동 조건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투자를 과거처럼 그렇게 뭔가 일부의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줘서 그것이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국채를 발행할 때에 고금리 상황이 돼서 국채 발행 그 비부담이 높아질 것인데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한다라거나 하지 않고 거꾸로 증세를 하거든요. 사실은 보통 많은 재정학자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요. 있는 재정을 가지고서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감세를 해주냐 그런 거죠. 일단은 감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횡재세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금리여도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고금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국채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사실 중장기적인 가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00%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돌봄 부분이 좀 많이 커져야 되고 제가 듣기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간병하느라고 자기 삶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돌봄이 또 가족 아니면 또 여성 이렇게 그 부담이 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돌봄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또 특히 이제 그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돌봄 부분이 이렇게 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하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경제가 또 여러 개의 분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틀이어서 이게 꼭 뭐 사회적 기업이어야 될까 아니면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구체적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목적 자체가 영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그런 조직들이 이 문제에 훨씬 더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금융개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 하나의 금융개혁이 하나는 산업은행이라던가 수출입은행이라던가 기간산업에 대한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국책은행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산업은행을 이제 민영화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논의가 됐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금융을 국가가 사실은 산업정책의 핵심은 저는 금융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낙하산 인사라던가 아니면 비전문가에 의해서 휘둘리면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위험한 장기 투자는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주식시장 위주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사실 예전에 우리 많이 듣는 얘기로 삼성이 그 반도체를 키울 때 10년 동안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그 그룹 차원에서 그걸 지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그 재벌에게 그것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 재벌 기업이더라도 그 개별 기업들이 따로따로 금융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대형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산업은행이 충분히 근데 이제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이제 터보 같은 것인데 산업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박정희식 모델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 프랑스에도 BPI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산업은행이 지금은 중후장대형뿐만 아니라 벤처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모태 펀드라고 해서 벤처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금융이 좀 산업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먼저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저는 되게 정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의 투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연구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브라운호퍼 이런 이제 기관들이 그런 중소기업 대상에 진짜 실질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대행해주고 서비스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이 국제 그 연구기관들이 다 대덕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제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별 어떤 기업이 그러다 보니 뭐 카이스트나 이런 교수들이 이제 어떤 특허를 가지고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업의 투자를 우리는 그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땅도 산업단지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R&D 하면은 R&D에 세액 공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는 기술이 이미 있고 R&D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할 수 있고 잘 나가면은 다 이게 돈이 몰려요. 사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뭐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컨설팅도 해줄 수 있겠고 해외 마케팅 같은 거 나갈 때 이제 돕기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등등 그런 것들이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하냐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하나 더 어려운 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서울에 있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낫겠죠. 근데 지방의 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있거나 뭐 그런데 그런데 가보면 청년들이 왜 안 가는지를 또 다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주변에 아무런 뭐 인프라도 없고 도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거의 허허벌판인 곳에 아주 삭막한 곳에 그다음에 뭐죠? 화학 냄새 많이 나는 그런 공장에서 있어야 되겠. 그런 시설들을 스마트한 그린 시설로 국가가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스마트 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뭐 교통을 놔준다거나, 양승은 교수님이 하셨던 그 강의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업을 살리는 투자를 하게 하는 것들은 그러한 어떤 인프라, 생태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새 드는 생각은 약간 이런 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중구장대형 그 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기후위기에 상당히 좀 취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투자가 적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약간 고민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러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산업 구조를 계속 우리나라 하여튼 기계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큰 자본을 가지고서 계속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1인당 탄소 배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산업 구조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산업 구조 전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투자가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투자는 문제긴 문제인데 지금 이게 투자도 이 방향 설정의 문제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는 경쟁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투자할 건 다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대형 백화점 이런 것들 대전만 해도 뭐 현대 두세 개씩 들어와 있고 전국에 이제 안 깔린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다섯 개 메이커가 있다가 지금은 국내 메이커는 현대하고 기아하고 합쳐져가지고 두 개지만 거의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이 돼가고 있거든요. 과점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도 뭐 6개, 7개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해서 경쟁을 강화하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이 안보 차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의 문제는 좋은 중소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중소기업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대기업들한테 계속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향후에는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돼서, 이거는 좀, 그러나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세제를 깎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유인책을, 그러니까 투자를, 아까 말씀하신, 그럼 제가 뭐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규제는 완화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추상적인 얘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야, 투자할 테니까 규제 완화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다 노동 규제예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할 규제랑 지켜야 될 규제를 구별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그게 되게 현실에서는 사람들 헷갈리게 되고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규제는 그러면 무슨 규제를 완화하고 싶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무원 편의적인 규제는 좀 있는 것 같고 노동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제 규제 혁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미사여구이고 실제로는 어떤 규제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 교수님 또 규제 쪽 전문가는 아니시다 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섭섭한데 저는 여기서 규제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모든 규제를 다 아는 규제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긴 그러네요. 규제에 관한 전문가가 없겠네요. 그냥 이제 자기가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규제는 없애야 된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역의 규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2시간 되어가고 있어서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력분별 혁신 얘기는 다음에 네. 오마이뉴스 칼럼 같은 데서 또 써주시면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정세현 교수님 강의 감사히 들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